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첫 당정청 만남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 부대변인께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정청 회의 열고 저희가 미리 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인데 어찌됐건 정말 많은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니까 글쎄요, 느낌이 참 이게 이해찬 대표가 바뀐 이후로 뭔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당 대표가 바뀌었고요. 예. 그다음에 2기 내각도 어쨌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요. 정기국회라는 게 예산과 입법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비핵화 국면이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어쨌든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중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시지만 그동안 어찌 보면 좀 역할이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받았던 당이 우리 민주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마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면서 당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예. 전원이 참석했다는 면에서. 그래서 아마 분위기 쇄신하고 2기 내각과 함께 개혁 입법이라든지 민생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소장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인사를 하면서 심기일전과 체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죄송합니다. 얘기했는데 예. 심기일전하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러나 해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당에 주문하기를 규제개혁 입법을 꼭 통과해달라라고 한 부탁을 했는데 그게 불발되면서 예. 여러 가지 당청 간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하려고 하는 그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공감대를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상황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여당이나 여권에서 하고 있는 상황 인식이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퍼포먼스, 그 결과물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성과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고 그동안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형사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기무사 문제도 남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사법제도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도화는 안 되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그 정부의 적폐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이제 해결은 됐지만 제도화 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진짜 제도화된 게 없습니다. 경제 민주 관련 법들이. 사실은 대기업 재벌 문제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정위 통해서 이번에 전속 고발권도 폐지되고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하고 있지만 이걸 또 법규화 제도화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법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법을 좀 촉구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김우석 부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 오늘 또 당정청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도화를 해야 할 단계죠. 그런데 지금
확실히 그 정치권에서는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성공한 전략을 버리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략의 한계 효용이 다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 효용이 체감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그러나 여전히 정부 여당에서는 그 성공한 전략에 대해서 뭐 미련 같은 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 당정청이 뭐 정부야 뭐 일단 하고 당청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1년 동안 성공한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으쌰하는 분위기에서는 가상적을 두는 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테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전략적인 뭐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총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위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뭐 내부적인 행사는 그렇다 치지만 향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지금 시기와 민심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이미 협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퍼포먼스를 내놓으라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뭔가를 제도화를 해야 하는 거고, 그 제도화를 통해서는 여야 협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요.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가 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민생이라는 부분,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잖아요. 네네. 경제 관련해서 법안 처리 안 된 게 수두룩한데 이 판문점 선언 비준 같은 맥락인데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폐청산이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뭐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라든지 일에 중심이 됐지만 예. 이걸 다 제도화해야 되거든요. 검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기무사 문제라든지 뭐 국정원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 적폐청산의 개념이 이제 단순히 수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제도화의 방점이 좀 찍혔다고 보고요. 저는 이 남북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도 예.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물론 민생 경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좀 불안한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어찌 보면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 이 한반도 평화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미 간에 어찌 보면 약간 비핵화의 어떤 진전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찌 보면 여야가 한 뜻으로 돼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자, 저는 네. 이런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례도 보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런 비준안들이 웬만하면 이제 상원에서 거의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 부분은 결국은 예. 이제 예산이 들어가냐 안 되냐 부분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물론 그 유엔 제재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도로 문제라든지 철도 문제가 당장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이거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가. 그렇다라 그러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어찌든 우리나라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네. 당사자라 그러면 북미 간의 어쨌든 좀 벌어진 간격을 좀 좁히고 비핵화에 조금 더 진척을 하려면 국회도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압축 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는 성장의 동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만연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되살리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는 신경제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시대 정신이지만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정청이 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의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중 문제, 네. 그 부분을 좀 중요한 과제로 뽑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의제이면 틀림없죠.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으면 후속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지금 네. 이해찬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까? 여권이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여론 지지도가 제일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국민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권이 위기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우선순위 문제뿐만 아니라 순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다른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 북핵 문제보다 남북 관계가 먼저 앞서서 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미국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비준을 해가지고 뭐 액션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먼저 그 북한의 핵리스트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지금 비준부터 하자라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그거를 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건 뭐냐면 야당의 반대를 협상력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북한에 우리는 민주국가고 민주국가에서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핵화의 그 첫 발짝 디뎌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를 해줘야지 정부에서 그래도 그나마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윽박 지르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짜 바라는 민생, 뭐 경제 이런 부분들이 이선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반박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에 우리가 대하는 것과 우리가 야당과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북미 간에는 지금 어찌 보면 핵리스트를 내놔라 아니면 뭐 종전 선언이 뭐선이냐 이걸 가지고 어찌 보면 치열하게 이제 수싸움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역할이거든요.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야가 굳이 저는 야당과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야당을 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생 문제냐 아니면 외교 안보 문제냐 뭐 어느 게 우선하냐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동시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지금 트럼프도 보면 굉장히 외교 문제를 지금 경제 문제에 결부시켜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끌어들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전쟁이 아니면 북핵 문제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기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 문제와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한반도 뭐 이게 비핵화 문제라든지 우리 민생 경제 문제가 다 함께 해결해야 되는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우선순위가 두는 건 아니다. 둘 다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보수 정권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당 보고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때 당시 야당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국익이라고 하는 국민들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드라이브 하기에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 판문점 선언이 사실은 좀 늦었어요. 예.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국회에서 어찌 보면 비준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이게 만약에 북미 간 협상이 잘 되고 이런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논의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미 간에 어쨌든 잘 안 되고 있고 우리가 했던 역할이 커진다 그러면 국회에서 뭔가 좀 뒷받침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마 나온 발언으로 보고요. 아마 원론적인 얘기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정기국회 뭐 핵심적인 이슈가 될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9월 정기국회 축소판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사실 뭐 국회 얘기하면 저희 빈손국회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 9월 가도 국정감사 줘서 준비해야 되죠. 청문회 있죠. 거기에 뭐 판문점 선언 얘기에 예산안 심사까지 걸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어렵죠.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9월 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여당이 진짜 여당다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이 대통령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입법에 대해서 이건 정체성이 안 맞다라고 하고 비토를 넣어가지고 8월 국회가 빈손국회가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기국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야당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당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뭐 1호 당원이잖아요. 예. 1호 당원이 게다가 전국을 리드하고 있는 진짜 핵심 책임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에서 보이콧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추가 굉장히 흐트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 완화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또 뭐 상가 임대차 이런 부분들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국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는데 뭐 야당도 지금 뭐 특별한 역할이 없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예. 그래도 전국에서 일정적으로 리드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일차적으로 여당이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정부와 다른 얘기를 내가지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정기국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항이 예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싶은데요. 지금 8월 말에 아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5년에서 10년 늘리는 거랑 아마 이제 인터넷 은행법 인터넷 그 규제 완화를 해서 연산 분리를 약간 완화시키는 분이 있었는데 예. 물론 어느 정도 자본 규모 대기업이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그 소유 지분을 몇 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머리를 숙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9월에는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보통 서로 뭐 여당 때문에 안 됐다, 여당 때문에 안 됐다. 남 탓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마침 세 분 원내대표님이 전부 어쨌든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했기 때문에 저는 특활비 영향이 좀 컸던 거 아닐까요?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 예. 상가 임대차법이라든지 은산분립 이 관련된 것들은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기국회는 이 부분은 충분히 될 걸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규제 완화된 부분들은 아마 또 논란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기존의 정책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아마 좀 공감대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부분은 아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민생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들은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예요. 지금 사실 그 은산분리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반대를 해서 넘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여당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뭐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디테일에 그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자본 규모, 뭐 10조 이상이냐 아니냐, 대기업이 들어가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 비율을 뭐 24%에서 30% 할 거냐, 이거를 법에 명시할 거냐, 시행령에 명시할 거냐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절충안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이 정도로. 좀 생뚱맞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뭐 경제 얘기 많이 하고 또 민주당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국당 특히나 요즘같이 지지율이 빠지는 이 시점에 정부 지지율이 빠지는 시점에 사실 한국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올 법도 한데 한국당의 존재감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라는 지금 시점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메시지는 일정 정도 그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예. 뭐 국가주의 논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메신저의 문제예요. 사실 지금 김병준 체제에 기대했던 것들은 많은 사람들은 좀 바꿔라. 예. 당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메시지는 그럴듯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긴 하는데 초반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릴리즈가 될지 지도 뭐 다음에 대표 체제가 서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본격적인 물론 대표가 돼야지 대표가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예. 정통성을 가지고 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한국당의 위치가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대표가 뭘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국민이 바라는 뭔 조치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예. 다른 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한 놈만 팬다 이러면서 소주성 공격, 총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럼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이 없어요. 좀 기다려달라. 나중에 답을 낼게.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해서 낙수효과로 일자리 창출하는 거냐? 그건 네. 이미 실패하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소득주 성장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더 50대 후반에서 60%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 어쨌든 돈을 채워주겠다 정부 정책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최저임금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복지 정책으로 하는 것이든 간에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았다. 한 놈만 팬다라는 그 한 놈을 오히려 잘못 책정한 거. 소주성이 아니라 단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소주성만 공격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거기에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 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당내 혁신이라든지 뭐 인적 청산이라든지 당을 앞으로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없고 그냥 뭔가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공격해 가면서 대안은 없고 그렇다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김병준 위원장님도 그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뭐 존재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보수 야당 바른미래당 얘기를 꼭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전당대회인데 글쎄 크게 지금 흥행무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전당대회입니다. 손학규 대세론 끝까지 그냥 굳히기로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질 않고 그래서 이게 누가 되든지 흥행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많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달프와 난장이들의 대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인물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슈에 대해서 비전과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전당대회가 그런 관심도 못 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받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뭐 다당제나 제3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나름대로는 뭐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제3당으로서 지금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나 비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물 경쟁력 주목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발언한 전대 자체가 흥행에 좀 미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간달프와 난쟁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난쟁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사실은 이 반지를
간달프가 하면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난제이가 가가지고 그 사명을 난제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뭐 짧게 한 오히려 10초 뭐 정도.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오히려 민주당과 민평당이 오히려 결정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손학규 알겠습니다. 대표가 아마 제일 고마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만 나누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